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길을 걷고 있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강아지가 갑자기 멈춰 섭니다. 주인이 줄을 잡아당기는데도 꿈쩍 않고 여러분 쪽을 바라봅니다. 그러더니 슬금슬금 다가와서 여러분 발치에 턱을 괴고 눕습니다. 주인이 당황해서 말합니다. 어머, 이 녀석이 원래 낯선 사람한테는 절대 이러지 않거든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트에서 줄을 서고 있는데 유모차에 탄 아기가 고개를 빼꼼 내밀어 여러분 얼굴을 한참 들여다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방긋 웃어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간식을 준 것도 아닙니다. 웃긴 표정을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거기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좀 차가워 보여요. 어머, 첫인상이 좀 무서워요. 말수가 적어서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속으로 억울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오히려 너무 많이 참고, 너무 많이 걱정하고, 너무 많이 마음 쓰며 살아온 사람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겉만 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강아지는 겉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기도 여러분의 학력이나 옷차림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을 못합니다. 체면도 모릅니다. 대신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온도를 느낍니다. 그 온도가 무엇인지 왜 생기는 것인지 오늘 제가 천천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학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쯤 있지 않습니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이상하게 말을 잘 걸지 않는 사람, 표정이 크게 변하지 않고 목소리도 조용한 사람, 사람들은 그런 분을 보고 쉽게 말합니다. 세 보여, 까칠해 보여, 어렵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동네 고양이가 그 사람 발밑에서만 배를 뒤집습니다. 처음 보는 아기가 엄마 품에서 빠져나와 그 사람 쪽으로 기어갑니다. 공원에서 산책하던 남의 집 강아지가 주인을 버리고 그 사람 옆에 가서 앉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를 준 것도 아닙니다. 부른 것도 아닙니다. 그냥 거기 있었을 뿐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거 내 이야기인데 하고 느끼신 분이 계십니까? 사람한테는 오해를 받으면서 동물과 아이에게만 유난히 환영받는 그 이상한 경험 말입니다. 오늘 저는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강아지나 고양이가 유난히 잘 따르는 편이시면 1번, 반대로 동물들이 좀 경계하는 편이시면 2번, 댓글에 숫자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저도 궁금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래 살며 참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중에 유난히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를 내도 금방 미안해하는 사람, 서운한 일을 당해도 결국 상대 걱정부터 하는 사람, 속으로 눈물을 삼키면서도 그래도 다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중얼거리는 사람, 그런 분들 곁에는 이상하게 동물들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반면에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에 오래된 미움을 돌처럼 품고 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곁에서는 강아지도 잠깐 킁킁거리다가 슬쩍 돌아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산에 사시는 박순이라는 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72이시고 남편을 5년 전에 떠나보내시고 지금은 혼자 사십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편하지 않습니다. 몇 해 전에 남편 병원비 문제로 며느리에게 마음이 아픈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 밤 박순희 씨는 이불을 끌어당기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분한 마음이 가슴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이분이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김치를 담가서 며느리네 집 앞에 놓고 오셨습니다. 말없이 별도 누르지 않고 용서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미워하는 게 너무 무거웠던 거죠. 박순희 씨는 동네에서 좀 차갑다는 말을 듣는 분입니다. 말수가 적고 표정이 크지 않으니까요. 경로당에 가도 구석에 앉아 계시는 편이고 먼저 말 거는 일이 드뭅니다. 사람들은 그게 다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옆집에 작은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이 녀석이 매일 아침 박순희 씨 집 현관 앞에 와서 엎드려 있습니다. 주인이 불러도 안 갑니다. 밥을 준 적도 없는데 날마다 찾아옵니다.
옆집 사람이 어느 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해요. 우리 강아지가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저러지 않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강아지는 아마 박순희 씨가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겉을 보고 판단하지만 강아지는 겉을 볼 줄 모릅니다. 대신 그 사람 안에 아직 남아있는 따뜻한 자리를 느낍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을 갖고 계십니까? 며느리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아직도 뜨겁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식었습니까? 이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서운합니다. 화도 납니다.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갈림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오래 품습니다. 붓다 보면 돌이 됩니다. 돌이 되면 표정이 굳어지고 목소리가 날카로워지고 몸이 경직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올라와도 잠시 흔들리다가 결국 놓습니다. 완전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너무 무거우니까 일단 내려놓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차이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압니다. 흔히 착한 사람은 화를 안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화를 안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착한 사람은 화가 나도 그 화를 밤새 돌로 굳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흙탕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퍼올리면 누런 흙물이지만 하룻밤 놔두면 흙은 아래로 가라앉고 물은 다시 맑아집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휘저으면 탁해지지만 가만히 두면 다시 맑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순희 씨가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이실지 모릅니다. 밤새 울고도 아침이 되면 밥을 차리는 사람, 속이 끓어도 결국 전화를 먼저 거는 사람, 미운 사람인데도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쿵 내려앉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물이 맑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아지는 그 맑아지는 물을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강아지는 어떻게 아는 걸까요? 사람 속마음을 어떻게 읽는 걸까요? 혹시 그냥 느낌이 좋아서 기분 탓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2년 영국 퀸즈 대학교 벨파스트 연구팀이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땀과 호흡의 냄새를 모아서 강아지에게 맡겨보았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강아지들은 93.75%의 정확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의 냄새를 골라냈습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끙끙 앓고 있을 때 여러분 집 강아지는 여러분이 괴로운 줄 여러분보다 먼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코로 말입니다. 사람은 화가 나거나 불안하거나 오랫동안 억울함을 품고 있으면 몸에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라는 스트레스 물질이 나옵니다. 이 물질은 땀과 호흡에 섞여 나오는데 사람 코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강아지 코는 사람보다 10,000배 이상 예민합니다. 그래서 옆에 앉은 사람이 지금 편안한지 긴장되어 있는지 오래된 분노를 안고 있는지를 냄새로 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국 링컨 대학교와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교가 함께 한 연구에서는 강아지가 사람의 얼굴 표정과 목소리를 동시에 읽어서 지금 이 사람이 기쁜지 화가 났는지를 구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능력은 그전까지 사람과 원숭이에게서만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강아지가 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곁에 강아지가 다가와서 조용히 눕는다는 것은 그냥 기분 좋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강아지는 여러분 몸에서 나오는 냄새와 표정과 움직임을 전부 읽고 나서 이 사람은 안전하다, 이 사람은 편안하다, 이 사람 곁에 있어도 괜찮다 하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대구에 최정호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8이시고 젊어서 시내버스 기사를 오래 하셨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시고 매일 아침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십니다. 특별히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나무를 보시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다리가 하나 없는 떠돌이 개 한 마리가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최정호 씨가 앉는 벤치로 와서 옆에 눕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걸 준 적이 없습니다. 부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아침마다 옵니다. 최정호 씨가 자리에 앉으면 한 5분 뒤에 어디선가 절뚝거리며 나타나서 조용히 옆에 누워버립니다. 같이 공원에 오는 친구 한 분이 물었습니다. 야, 너 그 걔한테 뭘 줬길래 매일 오냐? 최정호 씨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뭘 줘야 오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냥 나도 뭔가 하나 없으니까. 최정호 씨는 45살 때 차량 정비 중에 손가락 하나를 잃으셨습니다. 작업복 주머니에는 언제나 접어놓은 비닐봉지가 들어 있습니다. 젊어서 돈이 없던 시절에 뭐든 담아와야 했던 습관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넉넉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한 적도 많았고 아들에게 해주지 못한 것이 더 많았다고 본인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사람을 오래 미워한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화가 나면 공원을 한 바퀴 걸으시고 돌아오면 괜찮아지셨다고 합니다. 그냥 안고 가기엔 무거우니까 걸으면서 털어버린다고. 그 강아지는 아마 알았을 겁니다. 이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가 편안하다는 것을. 어깨에 힘이 빠져 있고 숨이 느리고 손끝이 부드럽다는 것을.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연구 결과와 맞닿는 부분입니다. 강아지는 스트레스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의 냄새도 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치를 담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잘 익은 김치는 항아리 뚜껑을 열지 않아도 냄새로 압니다. 이 집 김치 잘 됐구나. 반대로 잘못 담근 김치도 냄새로 바로 알지요. 사람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오래 참고 살아온 사람 많이 아팠지만 끝내 미워하지 않은 사람의 몸에서는 어떤 향이 나는 겁니다. 코로 맡는 향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향입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진짜로 그 향을 코로 맡아버리는 것이지요. 물론 한 가지는 미리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모든 동물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차갑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물에게는 동물의 사정이 있는 것이지요.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이전의 사람에게 무서운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동물이 유난히 여러분 곁에 머무른다면 그것은 분명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부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아지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아기 이야기도 했지요. 아기는 코가 강아지만큼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기는 도대체 뭘 보고 어떤 사람 얼굴 앞에서 방긋 웃는 걸까요? 이것은 다음 이야기와 깊이 연결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듣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처음 들으면 무슨 뜻인가 싶습니다. 얼굴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 아닙니까? 이마가 넓은 것도 눈이 작은 것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왜 책임을 지라는 걸까요? 그런데 오래 살아보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젊을 때는 얼굴이 유전입니다. 부모님을 닮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으면 얼굴은 더 이상 유전이 아닙니다. 일기장입니다. 매일 어떤 표정을 짓고 살았느냐가 수십 년 동안 쌓여서 주름이 되고 눈매가 되고 입꼬리의 방향이 됩니다. 한번 주변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이가 들어서도 얼굴이 유난히 부드러운 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잘생기거나 예쁜 것이 아닙니다. 주름도 많고 기미도 있고 피부도 처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주름이 웃는 방향으로 나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을 웃으며 살아온 사람의 눈가에는 독특한 선이 생깁니다. 눈을 찡그리며 화내던 사람의 미간에도 독특한 선이 생깁니다. 둘 다 주름이지만 읽히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여기서 참 신기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아기는 태어난 지 10달도 안 되어서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웃음이란 입만 웃는 것이 아니라 눈 주위 근육까지 함께 움직이는 웃음을 말합니다. 뒤센 스마일이라고 부릅니다. 입꼬리만 올리고 눈은 웃지 않는 웃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무수히 짓는 그 인사치레 웃음을 아기는 알아봅니다.
그리고 가짜 웃음 앞에서는 표정이 굳어집니다. 반대로 진짜 웃음 앞에서는 따라 웃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여러분 얼굴을 보고 웃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소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살면서 많이 아팠지만 그래도 사람 앞에서 웃으려고 노력한 사람, 가슴이 무거워도 손주 앞에서는 눈을 찡긋해 보인 사람, 혼자 울고 나서 세수하고 거울 앞에서 괜찮다 하고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본 사람, 그 웃음이 처음엔 억지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수십 년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억지가 진짜가 됩니다. 눈가에 웃음주름이 새겨지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채로 굳어집니다. 그것이 얼굴에 남은 삶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링컨이 40을 기준으로 말했지만 70이 넘으면 그 말은 더 깊어집니다. 얼굴은 이력서보다 정직합니다. 통장 잔고보다 정확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니까요. 우리말에 귀티가 난다는 표현이 있지요. 비싼 옷을 입어서 귀티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장신구를 걸어서 귀티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 견디고 오래 참고 그래도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으려 했던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기운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세월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한 분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윤정희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8이시고 젊어서 남대문 시장에서 오래 장사를 하신 분입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담갔고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손가락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KTX를 타고 계셨는데 옆자리에 젊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앉았습니다.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도 안 그칩니다. 젊은 엄마는 얼굴이 빨개져서 주변에 자꾸 죄송합니다를 반복했습니다. 윤정희 씨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기가 그 손을 봤습니다. 주른 살 박힌 거친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울음을 뚝 멈추더니 그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잡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젊은 엄마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비결이 있으세요? 윤정희 씨는 웃으면서 대답하셨습니다. 비결은 없어요. 우리 애들도 다 이랬으니까. 그 손에는 반세기 장사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칠고 갈라지고 못생긴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기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기는 손의 모양을 본 것이 아닙니다. 손이 품고 있는 온도를 느낀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아이를 안아본 손, 아픈 남편 이마를 짚어본 손, 새벽에 찬물에 담그면서도 가족 걱정을 한 손, 그 시간이 손끝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안에 오래 서 있는 나무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람에 시달리고 비에 맞고 눈에 휘어진 나무는 겉이 울퉁불퉁합니다. 매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밑에 그늘이 제일 넓습니다. 새가 둥지를 트는 것도 그런 나무입니다. 반듯하고 매끈한 나무가 아니라 비바람을 맞으며 버텨온 나무 아래서 쉬는 것입니다. 사람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름이 많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기미가 늘었다고 한숨 쉬지 마십시오. 그 주름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웃었던 날의 흔적이고 그 기미 하나하나가 뙤약볕 아래서 버텨낸 시간의 증거입니다. 아기가 여러분 얼굴을 보고 웃는 이유는 여러분 얼굴이 젊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굴에 새겨진 이야기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여러분 곁에서 배를 뒤집는 이유도 여러분이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겉과 속. 사람들은 겉을 봅니다. 하지만 말 못하는 존재들은 속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인물 평가서는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느냐 마느냐로 결정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이야기가 조금 깊어집니다. 아까 강아지는 몸의 냄새를 읽는다고 했고 아기는 얼굴 표정을 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어른인 우리는 서로의 무엇을 읽을까요? 저는 이것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밤이 깊어지면 이상하게 오래전 일이 떠오르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문득 누워있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사람이 얼마나 서운했을까?
조금만 더 따뜻하게 했더라면 지금쯤 달라졌을.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얼굴이 한두 개쯤 있으실 겁니다. 후회는 참 이상한 감정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절대 꺼내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혼자 품고 삽니다. 이불 속에서, 새벽 화장실 거울 앞에서, 혼자 산책하는 공원 벤치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후회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미 지나간 일에 매달리지 말아라. 앞을 봐라.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후회할 줄 아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잘못을 똑바로 마주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눈 감고 잊어버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잘못을 고치는 첫걸음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후회는 벌이 아닙니다. 양심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로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상처 준 일도 금방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 탓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10년 전 말 한마디도 가슴에 품고 삽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자꾸 미워합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난 누군가를 힘들게 했어. 서울에서 시계 수리를 하시는 이동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5이시고 작은 시계 가게를 40년 넘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분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 기타를 잘 쳤습니다. 음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수 씨는 반대했습니다. 음악으로 어떻게 먹고 사냐? 회계를 배워라.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라. 아들은 결국 아버지 말을 들었습니다.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아들은 집에 잘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와도 말수가 적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일찍 돌아갔습니다. 이동수 씨는 처음엔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고 어느 날 밤, 옛날 아들이 고등학교 때 기타 치며 부르던 노래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무슨 노래였는지 제목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멜로디만 겨우 떠올리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그 아이의 꿈을 꺾었구나. 이동수 씨 가게에는 벽시계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시계 수리를 업으로 한 분인데 그 벽시계만은 고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멈춰 있습니다. 몇 시에 멈춰 있느냐고 물으면 이분은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합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시계가 멈춘 시각은 아들이 짐을 들고 집을 나선 시각이었습니다. 어떤 시계는 멈춰야 더 오래 기억됩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이동수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자주 하지 못합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렇다고 괜찮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가게 문을 닫고 나서 그 벽시계를 한참 바라봅니다. 친구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네가 그렇게 후회하는 것 보면 아직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야. 저는 그 말이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후회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잊은 사람은 후회도 하지 않습니다. 진짜 차가운 사람은 밤에 뒤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밤에 누워서 오래전 일을 떠올리며 마음이 아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따뜻해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누운 강아지도 여러분 얼굴을 보고 웃은 아기도 아마 그 따뜻함을 느낀 것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상하게 당신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편해요. 그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긴 세월 속에서 아주 귀한 것 하나를 지켜낸 사람입니다. 많이 아팠지만 끝내 차가워지지 않은 마음. 그것이 여러분 얼굴에 남아있고 여러분 몸의 냄새에 남아있고 여러분 눈빛에 남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래 참고 오래 아파하며 살아온 사람에게는 단순히 따뜻한 분위기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신기한 능력이 하나 더 생깁니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상하게 위험을 피해가게 되는 감각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아침에 나서려는데 갑자기 오늘은 괜히 저길로 가기 싫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날씨가 나쁜 것도 아니고 약속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몸이 안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원래 가려던 길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이유 없이 불편합니다. 말도 잘하고 웃기도 잘 웃는데 뭔가 마음 한쪽이 자꾸 움츠러듭니다. 반대로 말은 별로 없는데 옆에 앉아만 있어도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느낌을 뭐라고 부를까요? 직감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촉이라고도 하시고 어떤 분은 느낌이라고도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감각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나이 들어서 겁이 많아진 건가? 괜한 걱정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의 직감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게리 클라인이라는 분이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이분은 소방관, 응급실 간호사, 군인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들을 오래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위기 순간에 이것저것 따져보고 분석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는 겁니다. 여기는 위험하다. 저쪽으로 가야 한다. 이 환자는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한다. 왜 그런지 본인도 설명 못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판단이 맞습니다. 게리 클라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뇌 속에는 수천 번의 경험이 패턴으로 저장되어 있다. 새로운 상황이 닥치면 뇌가 과거의 패턴과 순식간에 대조해서 의식보다 먼저 답을 내놓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소방관이 불타는 건물에 들어가서 여기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은 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수백 번 화재 현장을 경험한 뇌가 지금 이 바닥의 열기와 연기의 색깔과 소리의 패턴이 예전에 무너졌던 건물과 같다 하고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본인은 그걸 그냥 느낌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뇌가 엄청난 속도로 계산을 마친 결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70년, 어쩌면 8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세월 동안 만난 사람이 몇 명입니까? 겪은 일이 얼마나 됩니까? 속았던 일, 도움받았던 일, 배신당했던 일, 감동받았던 일,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뇌 속에 패턴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뭔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 뇌가 과거에 비슷한 패턴의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기억을 순식간에 꺼내서 조심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반대로 처음인데도 편안한 사람은 과거에 좋은 기억을 남긴 사람과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직감은 미신이 아닙니다. 70년이 지어 올린 도서관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살면서 그 느낌이 맞았던 적이 몇 번이나 있으셨습니까? 아마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그때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 사람 느낌이 이상했는데 역시나 그런 기억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나이 든 고양이를 보신 적 있습니까? 집안에서 가장 햇볕이 따뜻한 자리를 귀신같이 찾아서 눕습니다. 온도계가 없어도 알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수백 번 누워봤으니까요. 젊은 고양이는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나이 든 고양이는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갑니다. 경험이 몸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이리저리 부딪혀봐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면 부딪히기 전에 압니다. 그것이 직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가진 가장 귀한 재산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올라올 때 3초만 멈춰 보십시오. 3초가 길면 2초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느낌이 내 몸 어디에서 오는가? 가슴이 무거우면 조심하라는 신호입니다. 가슴이 가벼우면 괜찮다는 신호입니다. 거창한 명상이 아닙니다. 그냥 3초 동안 내 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70년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보다 몸을 먼저 믿어보십시오. 강아지가 위험한 곳에서 본능적으로 돌아서듯이 여러분도 이미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그 감각을 너무 무시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믿으셔도 됩니다. 그것은 나이 드지 여러분에게 준 선물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결국 무엇으로 기억될까요? 저도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 질문을 수없이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성공하면 기억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름을 남기면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어 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의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까? 솔직히 말하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런 사람은 기억납니다. 별것 아닌 자리에서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 사람, 내가 힘들 때 아무 말 않고 옆에 앉아 있어준 사람, 헤어질 때 문 앞까지 나와서 배웅해준 사람, 뭘 해준 건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느꼈던 감정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마야 안젤로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도 있고 당신이 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곁에서 느꼈던 감정만은 절대 잊지 못합니다. 저는 이 말이 인생의 진리에 아주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유산은 통장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았던 사람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광장시장에서 50년 동안 장사를 하셨던 한옥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80이시고 작년에 건강 때문에 가게를 접으셨습니다. 큰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좌판에 앉아서 떡을 파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게를 닫고 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다른 가게에서 떡을 사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시장에 떡 파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손님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할머니 떡이 아니면 뭔가 허전해요. 다른 데서 사면 맛은 비슷한데 기분이 달라요. 한옥자 씨의 딸이 나중에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특별한 재주가 있는 건 아니에요. 부자도 아니었고 유명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엄마를 만나고 온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말을 해요. 만나면 마음이 편해져요. 한옥자 씨에게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떡을 봉지에 담아줄 때 늘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말하지 않고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냥 슬쩍 넣었습니다. 손님이 나중에 알아채면 웃기만 했습니다. 모르면 그냥 넘어갔습니다. 50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 떡 하나가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금액으로 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50년 동안 쌓이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자리를 만듭니다. 그 자리가 바로 감정의 유산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선물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보다 비싼 선물은 없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어느 동네에 노부부가 살았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매일 저녁 대문 앞에 고양이 밥을 놓았습니다. 동네 길고양이 서너 마리가 저녁마다 와서 먹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놓았고 눈이 오는 날에도 놓았습니다. 그러다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길고양이들은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노부부는 그냥 떠났습니다. 2달 뒤에 원래 살던 집 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주머니, 고양이들이 아직도 매일 저녁에 대문 앞에 와요. 2달 동안 매일 왔다는 겁니다. 밥이 없는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할머니는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개들이 우리를 기억하는 거지요? 그리고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이름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는 따뜻한 한순간입니까? 저는 오래 살아보니 결국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단한 업적을 남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만 해보십시오. 저녁에 이불 속에 들기 전에 오늘 내가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준 순간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트에서 눈 마주치고 가볍게 고개 숙인 것도 됩니다. 전화해서 별말 없이 목소리만 들은 것도 됩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를 곁에 두십시오. 거기에 딱 한 줄만 쓰시면 됩니다. 오늘 나는. 그 뒤에 아무거나 쓰십시오. 오늘 나는 오래간만에 옛 친구에게 전화했다. 오늘 나는 손주한테 사탕을 하나 줬다.
오늘 나는 혼자 공원을 걸었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잘 쓸 필요 없습니다. 예쁘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살아있었다는 흔적을 한 줄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가끔 누군가에게 짧은 연락을 해보십시오. 보고 싶었어. 잘 지내지? 이 한마디면 됩니다. 5분이면 됩니다. 3분이라도 괜찮습니다. 큰일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제때 건네는 것. 그것이 이미 유산입니다. 한옥자 씨가 떡봉지에 슬쩍 넣어주었던 떡 한 조각처럼, 박순희 씨가 말없이 현관 앞에 놓고 온 김치 한 통처럼, 최정호 씨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벤치에 앉아 있었던 그 아침처럼 여러분이 남기는 유산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진짜이면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6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화가 나도 그 화를 돌로 굳히지 않는 사람 곁에서 동물은 편안함을 느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흙탕물도 가만두면 다시 맑아지듯이 마음도 가라앉힐 줄 아는 사람에게는 맑은 기운이 남습니다. 두 번째, 그것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강아지는 사람의 스트레스 냄새를 코로 맡고 얼굴 표정과 목소리까지 읽어서 이 사람이 안전한지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몸은 여러분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얼굴은 유전이 아니라 일기장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70년을 어떤 표정으로 살았느냐가 주름이 되고 눈매가 됩니다. 아기는 그 얼굴에 새겨진 이야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봅니다. 네 번째, 후회는 약함이 아니라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밤마다 떠오르는 그 기억은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직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오래 산 사람의 직감은 미신이 아니라 70년이 지어 올린 도서관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남는 유산은 통장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는 따뜻한 한순간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저는 오래 살아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들은 거짓말을 모릅니다. 아기들도 체면을 모릅니다. 그들이 여러분 곁에 머문다면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대한 가장 정직한 평가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하게 살아서 아름다운 인생은 없었습니다. 부족해도 끝까지 따뜻함을 잃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짧게 남겨주십시오. 강아지가 따라왔습니다. 아기가 웃어주었습니다. 나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믿고 싶습니다. 이런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길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그 짧은 한 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요즘 좀 지쳐 보이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들려주십시오. 형제분이든 오랜 친구분이든 혼자 조용히 버티고 계신 분이든 직접 위로의 말을 찾기 어려우시면 이 영상을 보내시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보내준 영상 하나가 그날 밤 잠들기 전 마지막 위로가 되기도 하니까요.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조용히 삶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다음에도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오래 충분히 따뜻하게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존재만으로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그 침묵조차 편안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알고 있었고 아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은 날들이 부디 조용한 봄 햇살처럼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애써 오셨으니까요. 다음에 길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여러분을 보고 멈춰서거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직 따뜻한 사람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증거일 테니까요.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착한 사람은 오래 못 간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라고 배웠습니다. 남에게 베풀라고 배웠습니다. 양보하라고 참으라고 먼저 손 내밀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더니 돌아온 것은 존경이 아니었습니다. 무시였습니다. 더 아픈 건 따로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가장 많이 베푼 사람,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를 가장 가볍게 대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싸우는 법을 알려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화내는 법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착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진국이야, 진국.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죠? 주변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진국이라고,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부탁하면 싫은 소리 한마디 없이 들어주고 손해를 봐도 괜찮다며 웃어넘기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남 걱정부터 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진국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국이라는 말과 호구라는 말이 어디에서 갈라지는지를요. 진심으로 베풀었는데 상대가 고맙다고 느끼면 그때 나는 진국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베풀었는데 상대가 당연하다고 느끼면 그 순간 나는 호구가 됩니다. 달라진 건 내가 아닙니다. 상대의 눈이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제일 아픈 순간은 그때가 아닙니다. 상대가 나를 이용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나 자신에게 화를 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나는 왜 또 당했을까? 그 자괴감이 배신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좋은 마음을 쓰는 방식을 오늘 조금만 바꿔보자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그만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면서도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십니까? 서울이신지 부산이신지 혹시 해외에 계신 분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한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지명 하나면 됩니다. 저도 여러분이 어디에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섭섭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합니다. 말로 합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따지거나 아니면 조용히 사귀면서 속으로 끓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로 해서 바뀌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따지면 상대는 방어합니다. 화를 내면 오히려 왜 또 그러냐며 귀를 닫아버리죠. 참으면 참을수록 상대는 아무 문제 없구나 생각하고 더 편하게 대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를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신옥자 여사님, 올해 71살이십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죠. 아래층에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엔 인사도 반갑게 하고 가끔 반찬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이를 잠깐 봐달라는 부탁이 잠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택배도 신 여사님 집 앞에 놓으라고 기사에게 말해버렸습니다. 미리 이야기도 없이요. 한 번은 부부가 주말에 외출하면서 아이를 맡기고 갔는데 저녁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문자 한 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님. 느낌표 하나. 신 여사님은 화가 나셨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당연하게 구느냐고 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다음 주부터 아주 작은 변화를 만드셨습니다. 아침이면 공원으로 나가셨습니다. 점심엔 구립도서관에서 책을 읽으셨습니다. 오후엔 경로당에 들르셨습니다. 집에 계시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아래층 부부가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선언도 없었습니다. 다툼은 더더욱 없었죠.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신 여사님 현관 앞에는 늘 분홍색 고무 슬리퍼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슬리퍼가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래층 젊은 아내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신 여사님 현관 앞을 봤는데 슬리퍼가 없었습니다.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뭔가 달라졌다는 건 느껴졌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젊은 아내가 귤 한 박스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신 여사님이 문을 여시자 젊은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신 여사님은 웃으시며 귤을 받으셨습니다. 괜찮아. 들어와서 차 한잔하고 가. 예전과 똑같은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똑같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택배는 다시 아래층 주소로 돌아갔고 아이를 맡길 때는 꼭 하루 전에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집집마다 마당 한쪽에 김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마루 끝에 혹은 처마 밑에 항아리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 인사하고 아는 사이니까 뚜껑 열어 한 젓가락 맛보고 갔습니다. 주인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항아리를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부엌 안쪽에 문을 닫아 두었습니다. 김치 맛이 변한 건 아닙니다. 똑같이 맛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아무나 뚜껑을 열 수 없게 된 거죠. 먹고 싶으면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실례합니다. 김치 좀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쭤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아리를 안으로 들이십시오. 맛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아무나 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만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사흘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선을 넘었다고 느끼실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하루를 참으십시오. 이틀째에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평소 해주던 것 중 하나를 조용히 줄이십시오. 전화를 먼저 걸어주던 것을 안 걸면 됩니다. 반찬을 나눠주던 것을 이번 주는 쉬면 됩니다.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상대가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먼저 연락이 온다면 그 관계는 지킬 만한 겁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답을 얻으신 겁니다. 하루 이틀은 우연이지만 사흘이 지나면 선택입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용히 물러서고 선을 긋고 거리를 두라는 이야기. 머리로는 다 아십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 되죠? 막상 그 사람이 부탁하면 또 들어주고 있습니다. 거절해야지 하면서도 입이 안 떨어집니다. 돌아서면 또 후회하고 또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아는데도 못 바꿀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물러서가 아닙니다. 50년, 60년을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남한테 싫은 소리 하지 마라. 양보해라. 참아라. 내가 좀 손해보면 어떠냐. 그 말들이 뼈에 새겨져 있습니다. 살 속에 박혀 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절을 못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착하게 살라는 교육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내가 싫은 소리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볼까? 이 나이에 사람을 잃으면 다시 만들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겪으셨거나 전쟁 직후를 사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서로 기대야 살 수 있었습니다. 마을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직장에서 밀려나면 가족이 굶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생존이었습니다. 거절은 곧 고립이었고 고립은 곧 위험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몸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머리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몸은 아직 그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거절하면 사람들이 나를 떠날 거야. 이 생각 정말 사실입니까?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내가 거절했다고 떠나는 사람, 그 사람은 애초에 나를 위한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얘라고 할 때만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호의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라지면 다른 호의를 찾아 떠날 사람이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고 싶은 욕구보다 나답게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해진다고요.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고 일흔이 넘으면 마음이 스스로 정리를 시작합니다. 콕 필요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놓게 됩니다. 마치 가을 나무가 저절로 잎을 떨구듯이 우리 마음도 나이가 들면 불필요한 관계를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몸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고. 윤재옥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8, 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분입니다. 교직에 계실 때 윤 선생님은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동료가 술자리에 부르면 빠지는 법이 없었고 학부모가 부탁하면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후배가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면 밤늦게까지 앉아서 써주셨고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형편이 안 되는데도 어떻게든 마련해 주셨습니다. 윤 선생님 주변에는 늘 사람이 많았습니다. 전화도 끊이지 않았죠. 그래서 윤 선생님은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다 쓰러지셨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치솟아 응급실로 실려 가셨습니다. 입원 2주. 병실 천장만 보며 누워 계시는 동안 윤 선생님은 세어보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도와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대충 세어도 40명은 넘었습니다. 그 중에 병문안을 온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3명, 나머지 37명은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물론 다들 바쁘셨겠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 선생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쓰러진 것은 학교 근처에서 꽤 알려진 일이었다는 것을요. 병원 저녁 식사는 흰죽에 김치 한 조각이었습니다. 윤 선생님은 그 식판을 내려다보며 생각하셨습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초라한 밥상인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하다. 왜일까 생각하다가 깨달으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늘 누구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무에게도 좋은 사람이 아니어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 질문 앞에서 윤 선생님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비슷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잠깐 급하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질문은 천천히 씹어보셔야 합니다. 윤 선생님은 퇴원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그 답을 찾으셨습니다. 내가 베푼 이유는 그 사람들이 좋아서가 아니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길 바랐기 때문이었다. 나는 관대한 사람이 아니라 두려운 사람이었다.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인색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혼자가 될까봐 평생 그 두려움에 끌려다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계실 겁니다. 이건 내 이야기인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년을 그렇게 사신 분이 다루야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거절했다고 떠나는 사람은 처음부터 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 가슴에 놓으셔도 내일부터 조금은 가벼워지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해주지 않는 이야기, 자식에게도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 친구에게도 차마 말 못하는 이야기. 이 채널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작은 손가락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이 길을 계속 함께 걷고 싶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 미안한데 그날 병원 예약이 있어서 사실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든데 아들이 온다고 해서 장을 봐놔야 하거든.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 미안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길게, 자세하게 상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유를 설명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이해해야 기분이 안 나쁠 테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긴 설명이 오히려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배상철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74 종로에서 30년 넘게 시계 수리점을 하셨던 분입니다. 가게 문을 닫은 지 5년이 지났지만 배 씨는 매일 아침 작업대 위에 놓인 확대경을 꺼내 렌즈를 닦으십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습니다. 습관입니다. 그 확대경은 배 씨에게 일종의 거울 같은 것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시계를 맡기며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던 시절 자신이 존중받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떠올리게 해주는 물건이니까요. 배 씨에게는 장남이 있습니다. 아들은 바쁜 직장인이고 초등학생 손자가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한 달에 두세 번 전화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 수요일에 민준이 학원 좀 데려다 주실 수 있으세요? 배 씨는 처음엔 기꺼이 하셨습니다. 손자 얼굴 보는 것도 좋고 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뿌듯했으니까요. 그런데 수요일이 목요일이 되고 목요일이 금요일까지 늘어났습니다. 배 씨 무릎은 예전 같지 않은데 학원 앞에서 1시간씩 서서 기다리는 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한 번은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배 씨 입에서 나온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그게 요즘 아버지가 무릎이 좀 안 좋아서 병원도 다녀야 하고 사실 지난주에도 좀 무리를 했거든.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수요일만 하시면 되잖아요. 목요일은 제가 알아볼게요. 배 씨는 결국 수요일에 나가셨습니다. 거절한 게 아니라 협상이 된 겁니다. 내가 이유를 말하면 상대는 그 이유를 해결하려 듭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그러면 짧게만 하세요. 병원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시간 바꾸면 되잖아요. 이유가 있으면 상대는 그 이유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또 전화했습니다. 이번 주도 민준이 학원 부탁드려도 될까요? 배 씨는 이번에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어렵겠다 한마디였습니다. 이유를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뜻밖의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배 씨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하셨다고 합니다. 수십 번 길게 설명하며 거절했을 때는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안부를 딱 한마디 짧은 거절에 아들이 처음으로 물었으니까요. 긴 설명은 아들에게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해주실 거야. 조금만 밀면 돼. 하지만 짧은 거절은 전혀 다른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나? 내가 너무 함부로 한 건 아닌가?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사장이 안 된다고 하면 직원이 왜요 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입사원이 안 된다고 하면 왜 무슨 일 있어 하고 캐묻죠. 말이 짧은 사람은 권위가 있고 말이 긴 사람은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설명은 상대를 이해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거절이 두려운 게 아니라 거절한 뒤에 미움받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덧붙입니다.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지 말아 달라고, 나는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 이해해 달라고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옛날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실제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괴로워한다. 거절한 뒤에 상대가 나를 미워할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1시간 동안 고민하고 괴로워한 그 거절을 상대는 5분 만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한 가지만 연습해 보십시오.
거절할 때 10글자 안에서 끝내는 겁니다. 이번엔 어렵겠습니다.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것이면 됩니다. 미안하지만이라는 말도 빼십시오. 미안하다는 말을 붙이는 순간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됩니다. 거절은 잘못이 아닙니다. 혀가 굳는 것 같고 상대 눈치가 보일 겁니다. 괜찮습니다. 거울 앞에서 10번만 말해 보십시오. 어렵겠습니다. 어렵겠습니다. 10번이면 입에 붙습니다. 그리고 입에 붙으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절할 때만 분명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뭐든 다 해주고 내일은 몸이 안 좋아서 짜증을 내는 사람,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편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은 또 어떨지 모르니까 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자작나무를 아십니까? 하얀 껍질에 곧은 줄기. 봄에 특별히 화려하지도 않고 겨울에 유난히 초라하지도 않습니다. 사계절 내내 거의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침에 눈을 떠서 창밖을 볼 때 그 나무가 서 있으면 마음이 놓입니다. 어제도 저기 있었고 오늘도 저기 있고 내일도 저기 있을 거라는 걸 아니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똑같은 사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같을 거라는 걸 아니까요. 임정희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69 서울 망원동 시장에서 채소를 파시는 분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가락시장에 가십니다. 어제 손주가 전화해서 기분이 좋았던, 어제 밤새 돌아가신 남편 생각에 눈물을 흘렸던,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건 똑같습니다. 가게 문은 6시에 엽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6시입니다. 임 여사님에게는 외손녀가 둘이 있습니다. 큰 아이가 13살, 작은 아이가 10살입니다. 어느 날 큰 손녀가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할머니 집은 가기 싫어. 할머니 기분에 따라 달라. 임 여사님은 그 말을 우연히 들으셨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는 그저 솔직했을 뿐인데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표현했고 힘들면 힘든 대로 내색했을 뿐인데 그게 아이에게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임 여사님은 그날부터 하나씩 바꿔나가셨습니다. 용돈은 정해진 날에만 3만 원. 기분이 좋아도 더 주지 않고 기분이 나빠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몸이 힘든 날에는 화를 내는 대신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좀 쉬어야겠구나. 미안하다. 다음 주에 놀러 오렴. 짜증을 내지도 않고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지만 언제나 같은 톤으로 말씀하셨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큰 손녀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할머니 요즘 좋아? 할머니는 항상 똑같아서 편해. 항상 똑같아서 편해. 13살 아이의 이 한마디가 임 여사님의 반년을 다 안아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손주는 여러분을 어떤 나무라고 생각할까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족관계를 80년 넘게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행복 연구라고 하죠.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것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신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얼마나 잘해주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한결같으냐였습니다. 매일 웃는 사람보다 매일 같은 사람이 더 믿음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도 같을 사람 곁에서 비로소 마음을 놓기 때문입니다. 쉬운 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식당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식당은 사장님 기분이 좋은 날은 반찬이 5가지인데 안 좋은 날은 3가지입니다. 이런 식당의 단골이 될 수 있습니까? 반면에 항상 4가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하지만 언제 가도 똑같은 4가지, 우리는 이런 식당에 발길이 갑니다. 왜냐하면 안심이 되니까요. 오늘도 저 마시겠지? 내일도 저 마시겠지? 그 예측 가능함이 신뢰를 만드는 겁니다. 기분이 좋을 때 한 템포 낮추십시오. 화가 날 때 한 템포 멈추십시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를 오늘 가슴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내 기분이 내 태도가 되지 말자.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 그것이 사람들이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서 전화가 오면 얼마나 빨리 받으십니까? 한번 울리기도 전에 받으시는 분 계시죠? 전화기를 손에 들고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들이 이번 주말에 간다고 하면 금요일부터 장을 보십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밑반찬이 10가지가 넘습니다. 혹시 안 오면 어떡하나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십니다. 친구가 심심하다고 연락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나가십니다. 나 시간 많아. 나올래.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든 그들 곁에 있어주는 것이 좋은 부모이고 좋은 친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항상 비어 있을수록 상대는 나를 점점 가볍게 대합니다.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으니까요. 언제든 전화 받는 사람은 굳이 미리 약속 잡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황도연 씨, 올해 72이십니다. 서울 마포구청에서 35년 근무하시다 퇴직하신 분이죠. 퇴직하고 첫 달, 황 씨는 매일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지만 보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전화기를 보고 계셨습니다. 딸이 전화하면 그날은 하루가 환했습니다. 전화가 안 오면 하루 종일 무기력했습니다. 딸의 전화 한 통에 하루의 색깔이 정해지는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할게. 아빠가 전화 기다리는 거 알면 부담돼. 전화할 때마다 아빠 목소리가 너무 반가워하시니까 그게 미안해서 오히려 전화하기가 무서워.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반가워하는 게 상대에게는 부담이 된다. 내가 기다리는 것 자체가 상대를 짓누른다.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랑이 짐이 되고 있었습니다. 황 씨는 며칠을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 근처 문화센터에서 서예반을 등록하셨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처음엔 붓을 잡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획이 삐뚤어지고 먹물이 번지고 옆 사람 것과 비교하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자 조금씩 손에 익었습니다. 3달이 되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갈까? 예전이라면 황 씨는 1초도 안 돼서 응, 와라, 아빠 기다릴게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번 주는 서예 수업이 있어서 시간이 안 맞네. 다음 주에 보자. 딸이 물었습니다. 서예요? 무슨 서예요? 목소리에 짜증이 아니라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관심이었습니다. 황 씨는 복도벽에 첫 번째 서예 작품을 걸어 두셨습니다. 글씨는 솔직히 잘 쓴 것은 아닙니다. 획이 좀 굵고 먹이 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황 씨는 현관을 지날 때마다 그 액자를 봅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오로지 나를 위해 만든 것이 생겼으니까요. 김영석 교수님은 100살이 넘으신 나이에도 매일 글을 쓰시고 책을 읽으시고 생각을 정리하십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교수님의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을 위해 비워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채운 시간만이 진짜 내 것입니다. 옛말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속이 빈 수레일수록 소리가 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삶이 비어있는 사람일수록 남의 말 한마디에 크게 흔들립니다. 자식이 오라 하면 뛰어가고 가라 하면 물러서고 전화 한 통에 하루가 좋았다 나빴다 합니다. 하지만 자기 일정이 있고 자기 취미가 있고 자기만의 시간으로 꽉 찬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무게가 있습니다. 단단한 중심이 있습니다. 자식이라 해도 그 사람을 함부로 오라가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것만 해보십시오. 일주일에 3가지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월요일 아침 공원에서 30분 걷기, 수요일 오후 혼자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금요일 저녁 책 10쪽 읽기, 이것이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전화해서 시간 되세요? 하고 물으면 1초 만에 응,
대하지 마시고 달력을 보는 척이라도 해보십시오. 잠깐만 이번 주 일정을 볼게. 달력에 공원 산책이라고만 적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엄연한 일정입니다. 나의 일정입니다. 일주일에 3가지. 오직 나만을 위한 3가지.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 3가지가 모이면 여러분의 일주일이 달라집니다. 일주일이 달라지면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이야기라서 제가 하겠습니다. 최순덕 여사님, 올해 75이십니다. 대전에 사시는 분이죠. 최 여사님에게는 4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함께 시장을 다녔습니다. 같은 절에 다녔습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서로 반찬도 나누고 남편 흉도 보고 울 때 어깨도 빌려주었습니다. 40년이면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10년쯤 전부터 만남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만나면 자기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아들이 어느 회사 부장이 됐다. 며느리가 어느 집 딸이다. 손주가 영재반에 들어갔다.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친구니까 축하해 줄 수 있죠.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은 아직 과장이야. 손주는 학원 안 보내. 최 여사님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처음에는요. 2번째도 넘겼습니다. 3번째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박 여사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날이면 집에 도착했을 때 몸이 무거웠습니다.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닌데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매번 그랬습니다. 만나기 전보다 만나고 난 후가 더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최 여사님은 버스를 타고 오면서 혼자 생각하셨습니다. 40년을 알고 지냈는데 이 사람 앞에서 나는 왜 항상 작아질까? 40년이면 서로를 올려주는 사이여야 하는데 왜 만날 때마다 나는 깎여서 돌아오는 걸까? 최 여사님은 박 여사님과 절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만남의 빈도를 줄이셨습니다. 매주 만나던 것을 한 달에 한 번으로 바꾸셨습니다. 나머지 시간에 무엇을 하셨냐고요? 구청 문화센터에서 트로트 노래교실을 등록하셨습니다. 노래교실 첫날 최 여사님은 마이크를 잡고 떨으셨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박자가 밀리고 얼굴이 빨개지셨습니다. 30명 앞에서 서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못 불렀는데도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용기를 내서 나왔으니까요. 최 여사님은 자리에 앉아서 울으셨습니다. 아, 이 사람은 왜 우시지? 다들 의아해했을 겁니다. 슬퍼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아무도 나에게 박수를 쳐주지 않았는지 그게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박수를 받고 우는 75살.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참았던 외로움이 녹아내린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박수가 그리우신 건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먼저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교실에서 최 여사님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 아들이 뭐 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뭐 하시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뭐 부를 거예요? 지난주에 연습한 거 들려주세요. 최 여사님이라는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최순덕이라는 사람에게요. 여러분, 우리는 오래된 관계를 지키는 것이 의리라고 배웠습니다. 40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 정도는 참아야지. 정이 있으니까 그러려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40년의 정이 나를 깎아내리는 칼이 되었다면 그 정을 내려놓는 것이 나 자신에 대한 예의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아프게 하는 정은 정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 진짜 정인지 아니면 그냥 오래되어서
끊기 귀찮은 습관인지 한 번쯤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가족은 더 복잡하죠. 자식에게 서운해도 형제에게 상처받아도 차마 끊을 수 없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럴 때는 끊는 대신 거리를 조절하십시오. 매일 전화하던 것을 이틀에 한 번으로, 명절마다 모든 것을 혼자 준비하던 것을 나눠서 하자고 말하는 것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느슨하게 하는 겁니다. 줄을 놓는 게 아니라 줄을 조금 더 길게 푸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장을 정리하시죠. 문을 열고 오래된 옷들을 꺼내봅니다. 이 옷은 20년 전에 샀는데 지금은 작아서 안 들어갑니다. 이 옷은 결혼식 때 입었는데 이제는 색이 바랬습니다. 버리기 아깝습니다. 추억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옷들을 다 붙잡고 있으면 옷장에 새 옷을 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관계를 모두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최 여사님이 박 여사님과의 만남을 줄이지 않았다면 노래 교실에서 박수를 보내준 그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옷장에 낡은 옷이 가득하면 새 옷을 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6가지 이야기였지만 결국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나를 지키는 이야기. 신옥자 여사님은 알려주셨습니다. 화를 내지 않아도 싸우지 않아도 조용히 문을 닫는 것만으로 사람의 태도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을요. 유재호 선생님은 병원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베풀었던 이유가 관대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것을요. 50년 동안 몸에 새겨진 습관이니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다만 내가 거절했다고 떠나는 사람은 처음부터 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배상철 씨는 아들에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어렵겠다. 100마디 설명보다 그 한마디가 아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거절은 10글자면 됩니다. 임정희 여사님의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똑같아서 편해. 기분이 좋을 때 한 템포 낮추고 화가 날 때 한 템포 멈추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곁에 두고 싶어하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황도연 씨는 서예교실에서 처음으로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남을 위해 비워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채운 시간만이 진짜 내 것입니다. 그리고 최순덕 여사님은 40년 친구와의 거리를 조절하셨습니다. 정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습관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6분의 이야기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을 조금 더 귀하게 대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남긴다면 이것입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나를 대하는 나의 방식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상대가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여러분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남에게도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예의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예의.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것이 있으실 겁니다. 후회되는 장면, 아직도 아픈 기억, 혹은 이제는 바꿔야겠다는 다짐. 그것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만약 10년 전에 나 자신에게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한 줄이면 됩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 줄을 다른 분이 읽고 위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누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저는 하나하나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약이 됩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주변에 계십니까? 남편에게 서운한 친구, 자식 때문에 속상한 선배, 사람 때문에 지친 이웃. 이 영상 링크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이 영상이 대신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혜가 아니라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50년, 60년을 남을 위해 사셨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넓은 마음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사람을 믿고 싶어 하시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힘입니다. 상처받고도 여전히 따뜻한 사람, 배신당하고도 여전히 믿으려는 사람, 세상에 그보다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힘을 바깥으로만 쓰지 마십시오. 안으로도 쓰십시오. 남에게 쏟던 그 따뜻함을 오늘은 거울 속 그 사람에게도 한번 건네주십시오. 내일 아침 거절할 일이 생기면 10글자 안에서 끝내보십시오. 누군가 선을 넘으면 사흘만 조용히 지켜보십시오. 기분이 흔들릴 때 한 템포만 멈춰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에 딱 한 가지,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50년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걸음은 내디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좋은 마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쓰십시오.